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아시아의 판도를 바꾼 한나라와 흉노의 백년 전쟁을 살피러 서안으로 떠납니다. 시간이 한참 흐르고 나서 보면 그 일이 역사를 움직인 결정적 사건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한 무제의 영토 팽창 야욕을 도운 두 사람의 장군이 노비 출신의 황후로 인해서 등장하게 되었다는 것은 놀라움을 금치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좀 더 깊이 들어가면 그 계기가 카색이었다는 사실은 놀랍습니다. 그 시절에도 그런 문화가 있었다는 사실에 한 번 더 놀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사랑입니다. 꾹 눌러주시고요. 인천공항에서 서안까지는 비행기로 3시간 조금 더 걸립니다. 서안, 즉 시안은 볼거리가 많은 도시입니다. 서안국제공항에서 서쪽으로 20km를 가면 오늘 답사하려는 한무제 무릉에 도착합니다. 무릉은 행정구역상 섬서성 함양시 흥평시에 위치해 있습니다. 무릉 주변에는 흉노 전쟁과 관련된 사람들의 무덤이 많습니다. 무제 무릉은 잔디밭으로 잘 단장되어 있고 철책을 눌러 정상에 오르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몇 년 전만 해도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올라왔는지 길이 잘 나 있습니다. 중앙에 무릉이 있고 서쪽에는 이부인의 묘가 있습니다. 동쪽에는 흉노 전쟁과 관련된 위청, 곽거병, 김일제의 묘가 있습니다. 위성으로 본 무릉과 배장묘의 모습입니다. 사기의 열전에서 보았던 기라성 같은 인물들의 영혼들이 잠들어 있습니다. 무제의 능 서쪽으로 이부인의 무덤이 보입니다. 한열마를 구하러 갔던 이사장군 이광리의 누이입니다. 원래 위황후의 자리였으나 그녀는 위태자의 무고 사건으로 자진했고 대신에 이 부인이 무덤에 묻혔습니다. 무릉의 동쪽 1.4km 지점에 있는 위청, 곽거병, 김일제의 무덤입니다. 모두 인공으로 축조된 산입니다. 김일제는 흉노 휴제왕의 아들로서 한 무제로부터 투후의 자위를 받았던 인물입니다. 그는 신라 문무왕 비석에도 경주 김씨의 조상으로 등장합니다. 흉노와의 전쟁에서 크게 군功을 세운 외삼촌 위청과 조카 곽거병이 나란히 묻혀 있습니다. 한 무제는 위황후의 조카인 곽거병을 아꼈으나 24살에 요절하자 그의 군功을 기려 무덤을 기련산 형태로 만들었습니다. 곽거병의 무덤 앞에는 무릉 박물관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곽거병의 무덤 위에는 향당이 있고 계단을 통해 올라갈 수 있습니다. 박물관 내에는 무릉 모형이 있는데 수많은 부장, 부덩이들이 있습니다. 무제라는 시호는 무제의 70여 평생이 전쟁으로 점철되었음을 말해줍니다. 함께 묻힌 인물들을 보면 전쟁의 광기에 휩싸였던 시대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무릉박물관 뜰에는 흉노 병사를 짓밟고 있는 말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깔려있는 흉노 병사의 모습을 뒤집어 보면 얼굴이 보입니다. 신목고비, 다수입니다. 즉 눈이 매우 큰 것을 알 수 있으며 코는 마모된 탓인지 크지는 않습니다. 수염도 더부룩한데 이러한 특징은 사서에서 언급된 그대로입니다. 이 말은 조각 방법이 투박하지만 곽거병의 애마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무릉에 오면 목자, 비공편의 문구를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 사람을 죽이면 불이라고 하고 반드시 죽을 죄를 받습니다. 이와 같이 미루어 볼 때 10사람을 죽이면 10배로 불의한 것이 되고 반드시 10배의 죽을 죄가 됩니다. 100사람을 죽이면 100배로 불의한 것이 되고 반드시 100배의 죽을 죄가 됩니다. 세상의 군자들은 모두 그것을 불의라고 비난합니다. 그런데 지금 다른 나라를 공격하는 더 큰 문제에 이르면 잘못을 저지른 것을 모르고 오히려 의거라고 칭송하고 있습니다. 묵자 비공. 위의 글은 침략 전쟁을 부정한 묵자의 생각입니다. 묵자의 기준으로 볼 때 한 무제는 대학살자의 범주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흉노는 한 제국과의 전쟁 이전 약 150만 명의 인구를 가지고 있었는데 위청과 곽거병이 참수, 포로로 한 흉노인만 16만 명입니다. 흉노 인구의 10%에 달합니다. 막북 전투 이후 흉노의 인구는 75만 정도로 감소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거의 반으로 줄었고 그로 인해 민족 대이동을 하게 됩니다. 백등성의 취업. 한 무제가 등장하기 약 60년 전인 기원전 2세기 초 흉노의 목툭 선우는 몽골 구원에 제국을 건설하고 남하에서 한 제국을 위협했습니다. 한 무제의 증조부인 한 고조는 중국 역사상 길이 남을 치욕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 역사적 장소인 백등산입니다. 기원전 200년 한고조 7년 한고조 유방은 백등산 산소성 대동시 마포산에서 흉노 기병 40만에게 포위되었습니다. 대동시 내 해발은 1055m, 백등산은 1225m이므로 표고차가 170m에 불과한 야산입니다. 한 해 전인 기원전 201년 9월 흉노의 목툭 선우는 한왕신을 공격하여 마읍에서 포위했습니다. 한왕신은 흉노의 투항에 창끝을 돌려 한나라를 공격했습니다. 유방은 목툭의 군대를 공격하고자 몸소 출격합니다. 유방은 흉노군이 대고 산서성 번치에 머물고 있음을 알고 사람을 보내 정찰했습니다. 정찰병은 흉노는 공격할 만하다고 보고했고 유방은 즉시 한군 32만 명을 일돌해 흉노를 추격했습니다. 그러나 목툭은 40만의 정예 기병을 숨기고 유인했습니다. 유방은 직접 군대를 이끌고 평성에 도착했으나 본진인 보병부대는 아직 도착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목툭 선우는 40만 명의 정예 기병으로 유방을 백등산에서 포위했고 유방은 7일 동안 한군 본진과의 연락이 두절되었습니다. 당시는 한겨울이고 대동 일대의 기온은 영하 20도까지 떨어졌습니다. 강추위로 인해 유방의 군대의 20에서 30%가 동상으로 손가락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목숨이 경각에 달린 유방은 진평의 계략을 받아들여 흉노 연지에게 뇌물을 주고 포위해서 풀려났습니다. 한나라는 유경을 보내 흉노와 화친하는 성하 지맹을 맺게 됩니다. 이것이 역사에 수없이 언급되는 기원전 200년의 백등산의 치욕입니다. 한나라는 흉노에게 매년 세패를 바치며 평화를 구걸했습니다. 한나라는 문제 경제 시기 동안 약 70년간 황노 사상에 입각한 휴식 정책을 취하며 반격할 실력을 키웠습니다. 황노 정치는 무의, 즉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정치입니다. 약 70년이 흐른 한무제 시기 한제국은 흉노의
대대적 반격을 하게 됩니다. 역사적인 그 일. 한 제국이 흉노의 승리를 마련하는 중요한 계기 두 개가 있습니다. 무제는 원래 태자가 아니었고 경제의 여러 아들 가운데 하나에 불과했습니다. 장면 1. 옳게 자네의 아들을 태자로 만들어줄 터이니 내 딸과 결혼시키는 것이 어떠한가? 신우이와 옳게가 미래의 권력을 세우고자 야합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신우이는 무제의 고모인 관도 공주이고 옳게는 한무제의 어머니 왕씨입니다. 옳게와 신우이가 사촌 간의 정략 결혼을 모의하고 있습니다. 신우이 관도 공주가 옳게 왕씨에게 태자비로 밀어 넣으려는 딸은 무제와 내외종 사촌인 진화교입니다. 후일 무제의 진황후가 됩니다. 장면 2. 무제는 말합니다. 누이, 내가 옷을 갈아입고 오겠소. 평양공주는 말합니다. 너는 폐하의 옷 갈아입는 것을 도와드려라. 한 노비 여성이 무제의 옷 갈아입는 것을 도와주다가 무제의 총애를 받는 이 사건은 흉노 전쟁에서 활약하는 명장들을 등장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위씨라는 노비가 무제의 총애를 입으면서 그녀의 남동생과 조카가 역사 무대에 화려하게 등장합니다. 이들 역시 노비입니다. 두태우의 권력 장악.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나라의 황제 계보도를 그려보겠습니다. 내용을 보시다가 의문이 생기시면 이 부분을 다시 보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한제국을 창건한 인물은 한고조고 그 부인은 여후입니다. 한고조와 여후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 헤이제이고 그리고 헤이제는 후사 없이 죽었습니다. 헤이제의 동생인 문제가 황제에 올랐는데 그 황후는 두황후입니다. 문제와 두황후 사이에서 경제가 태어났고 경제는 왕지라는 여성을 받아들였는데 이 여성이 무제의 모친이 됩니다. 경제와 왕지 사이에서 태어난 무제는 이제 흉노 전쟁을 벌이는데 이 흉노 전쟁에 활약하는 장군들이 위자부의 동생과 조카입니다. 백등산의 치욕으로부터 정확히 44년이 흘러 경제가 즉위했습니다. 그는 아버지 문제가 추진한 황노 정치를 승계해서 휴식 기조를 유지했습니다. 문제의 부인 두씨는 남편의 황노 정치를 금과 옥조로 여겨 경제 때에도 황노 정치를 강행하고자 했습니다. 문제의 황후 두씨는 운이 좋은 여성입니다. 그녀는 원래 고조의 여우 때 궁궐에 들어왔는데 여태우는 후궁들을 제왕에게 각 5인씩 하사했습니다. 두씨는 집이 청하였기 때문에 본가에서 가까운 조로 가고 싶어 했으나 관리가 잘못 처리하여 대국으로 보내졌습니다. 두씨는 대국으로 가기 싫어했으나 행운은 그녀를 따라다녔습니다. 두씨는 대왕인 유황 후일의 문제의 총애를 받아 장녀인 표, 바로 이 여성이 관도 장공주이고 그리고 경제를 낳았습니다. 그 후 유황이 헤이제를 이어 황제가 되면 두씨는 두황후가 됩니다. 세옹지마와 같은 인생이었습니다. 문제가 죽고 나서 두씨는 태후가 되어 아들 경제의 정치에 사사건건 관여했습니다. 두태우는 막내 아들 양효왕을 특별히 사랑해 그 의장이 황제를 능가하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심지어 두태우는 경제에게 황위를 양효왕에게 물려주도록 강요했습니다.
황제의 권력을 능가하는 어머니의 걱정이었습니다. 무제가 16살에 아버지 경제를 이어 황제에 올랐으나 할머니 태왕태후 두씨 앞에서는 길을 펴지 못했습니다. 태왕태후 두씨는 어린 황제에게 황로 정치를 강요하며 무제가 임명한 조정 대신들을 제거했습니다. 또 두 태왕태후의 큰딸 관도 공주도 어머니의 총애를 배경으로 거리낌이 없었습니다. 관도 공주는 황제의 동생, 즉 경제에게 많은 미녀를 바치고 환심을 샀습니다. 왕 황후는 이혼녀였다. 무제의 어머니 왕태후는 이름이 왕지입니다. 그녀의 부친은 왕중이고 모친은 장하입니다. 왕태후의 모친 장하는 한초의 연왕 장도의 손녀입니다. 장하는 왕중과의 사이에서 일남 이녀를 낳았는데 큰딸이 왕지입니다. 장하는 남편 왕중이 죽자 장릉의 전가에 개가하여 전분과 전승을 낳았습니다. 그래서 전분, 전승은 왕지, 즉 왕황후와 형제 간입니다. 전분은 무제의 외삼촌이기도 해서 승상에 중용했습니다. 장하는 딸 왕지를 김왕손과 결혼시켜 김속이라는 딸을 낳았습니다. 그러나 장하는 자신의 딸들이 귀해진다는 점괘를 얻자 왕지를 강제로 이혼시킵니다. 장하는 왕지를 김왕손에게서 강제로 빼앗아 태자궁에 넣습니다. 장하는 이혼시킨 왕지를 궁궐에 넣었으니 보통 야심에 찬 여성이 아닙니다. 왕지는 태자, 즉 경제궁에 들어가서 3녀 1남을 낳습니다. 왕지의 맏딸이 양신 공주이고, 즉 평양 공주이고, 아들이 유명한 한무제 유철입니다. 이 누나는 평생 남동생에게 여자를 공급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당시 경제에게는 율희와 태자, 유영이 있어서 왕지는 후궁 가운데 하나에 불과했습니다. 관도공주 신우이와 왕황후 올케의 야합. 앞서 말했던 장면 1입니다. 올케, 자네 아들을 태자로 만들어줄 터이니 내 딸과 결혼시키는 것이 어떠한가? 원래 관도공주는 딸 진아규를 태자의 모친 유리에게 추천해 태자비로 삼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유리는 신후 관도공주와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관도공주가 미녀들을 경제에게 바쳤기 때문에 이 요청을 거절했습니다. 유리에게 거절당한 관도공주는 이번에는 세력이 없는 왕지에게 눈을 돌렸습니다. 관도공주는 왕부인과 모의하여 유리의 아들 유영을 태자에서 폐위시키고 그 대신에 유철을 태자의 자리에 올렸습니다. 치열한 여성들의 치맛바람 덕분에 유철은 한 제국의 황제가 된 것입니다. 무제를 괴롭힌 세 여인. 무제가 즉위하고 나서 할머니 두태후가 태황태후로 되어 정치를 좌우했습니다. 두 태왕태후는 무제 즉위 초 시행한 육아 정치가 조부인 문제의 황로 정치와 배치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육아 정책을 추진한 어사대부 조관과 낭중령 왕장을 감옥에 가둬 죽였고 승상 두영과 태위 전부는 면직되었습니다. 또한 관도공주의 딸 진아규는 황후가 된 후 무제에게 오만하게 굴었습니다. 그들은 슬하에 아들이 없었던 것이 이해됩니다. 16살의 어린 황제는 할머니 태왕태후, 장모이자 고모인 관도공주, 처이자 고종사촌인 진황후 사이에서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무제는 자신의 정책이 할머니에 의해 무참하게 폐지되고 대신들을 처단하는 것을 보고 장안성에서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양신 공주와 무제에게 일탈. 장안성의 심각한 공기를 파악한 사람은 무제의 큰 누나 양신 공주였습니다. 그 틈을 비집고 권력의 중심으로 들어옵니다. 원래 양신 공주로 불렸으나 개국공신 조참의 증손인 평양우 조수와 결혼하여 평양주라고 불렸습니다. 양신 공주는 남편 조수가 죽자 2번이나 재혼을 합니다. 3번째 결혼 상대는 자신의 노비였던 제장군 위청입니다. 위청은 무제의 처남인데 양신 공주와 결혼을 했다면 촌수를 측정하기 어려워집니다. 1981년 무릉의 1번 묘역 남쪽 60m 지점에서 양신가라고 쓰여있는 청동기가 출토되어 이 묘역이 양신공주의 무덤임이 밝혀졌습니다. 이것은 양신공주 묘역에서 출토한 청동기의 탁본인데 양신가라고 새겨져 있습니다. 역시 양신공주의 묘역에서 출토한 말인데 체형이 서역에서 들어온 말임을 알 수 있습니다. 양신공주는 고모인 관도공주를 롤 모델로 삼았습니다. 그녀도 무제에게 여인을 들이밀어 권력과 부귀를 누리려고 했습니다. 양신공주는 여성 10명을 화장시켜 평양 후부에 두었습니다. 이들은 기쁨조입니다. 양신공주는 양기가 분출하는 나이에 동생 무제에게 은근히 놀러와 라고 청을 넣었습니다. 평양 후부에는 노래와 춤을 배운 위자부가 있었습니다. 그녀의 어머니 위호는 평양 후부의 노비로서 노류장화였습니다. 무제는 기원전 139년 춘3월 재앙의 구제를 기원하는 불의식을 핑계로 미양궁을 떠나 회수로 갔습니다. 불개는 화창한 봄날에 물가에서 묵은 때를 씻어내 몸의 나쁜 기운을 흐르는 물에 흘려보내는 액막이 행사입니다. 따뜻한 물로 매일 목욕하는 요즘 사람은 냇가에서 때 미는 것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겨우내 목욕을 하지 않았던 시절의 풍속도입니다. 예전에는 동네 개울 다리 아래가 공동 목욕탕이었습니다. 이날 무제는 3 여자가 괴롭히는 무서운 장안성 대신 어가를 사전 약속되어 있던 누나 양신공주의 집으로 몰았습니다. 무제가 위자부를 만난 이 해가 건원 2년 기원전 139년입니다. 기억해야 할 것은 이때 무제가 피 끓는 18세였다는 것입니다. 무제는 무서운 할머니에게 된통 혼이 나서 황제의 체면이 땅바닥에 떨어진 상태였습니다. 그 마음의 상처를 여인 3명이 점거하고 있는 장안성 밖에서 치유받고 싶었습니다. 양신 공주는 동생의 마음을 꿰뚫은 것입니다. 무제는 양신 공주가 엄선한 여자들을 조용히 구경했으나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술을 마시고 나서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이 들어왔는데 무제는 위자부에게 영혼을 뺏겼습니다. 무제는 옷을 갈아입는다는 핑계를 내서 위자부를 끌어냈습니다. 무제는 양신 공주에게 말합니다. 누이, 내가 옷을 갈아입고 오겠소. 양신 공주는 말합니다. 너는 폐하의 옷 갈아입는 것을 도와드려라. 무제는 상의원에서 옷을 갈아입으러 갔습니다. 당날 때 안 사고는 헌은 헌거이며 수레의 장막을 시설한 것이라고 주석을 달았습니다. 즉, 헌은 건물이 아니라 수레입니다. 황제의 옷을 실은 상의헌은 황제의 어가를 따라다니며 언제든지 황제의 의복을 제공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위자부는 수레에서
무제의 옷 갈아입는 것을 모셨습니다. 그 좁은 수레에서 위자부는 황제의 성은을 입었습니다. 중국에서는 이 장면을 거진, 처전이라고 해석하는데 수레가 흔들렸다는 뜻입니다. 이로써 무제는 거진계의 대표적인 인물이 되었습니다. 수양제도 이 방면의 대가로서 이미차라는 수레를 만든 것으로 유명합니다. 이 모습의 무제는 비행 청소년의 모습이지 동아시아를 호령한 모습은 아닙니다. 무제의 정력은 70세에 부익 부인 조씨에게서 소재를 낳을 정도로 전륜했습니다. 술자리로 돌아온 무제는 매우 기분이 좋았는지 양신 공주에게 금 1000근을 하사했습니다. 공주는 위자부를 궁궐에 입궁시켰습니다. 위자부가 수레에 오를 때 양신 공주는 위자부의 등을 문지르며 가거라, 억지로 밥도 먹고 힘써라, 귀해지면 서로 잊지 말자. 그러나 입궁하면 큰 사랑을 받을 것으로 기대했던 위자부는 한 해가 지났는데 재차 총애를 받지 못했습니다. 무제는 궁인 가운데 총애를 받지 못하는 자를 내보내려 했습니다. 위자부는 무제에게 울면서 궁 밖으로 내보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무제는 위자부를 불쌍히 여겨 다시 가까이 했고 드디어 임신하여 총애가 날로 높아졌습니다. 황후 진화교, 어머니 관도 공주는 위자부의 임신 소식을 듣고 감히 위자부에게 손을 댈 수 없어서 복수의 화살을 위청에게 돌렸습니다. 대장 공주는 위청을 감옥에 잡아넣어 화를 풀려고 했습니다. 위청은 친구 공손호 등이 목숨을 걸고 옥중에서 구출해내 화를 면했습니다. 이 사건은 전화위복이 되었습니다. 건원 2년 기원전 139년 한 무제는 곧 위자부를 정식 비로 책봉했습니다. 위자부의 오빠 위장군을 발탁했을 뿐만 아니라 그의 동생 위청도 태종대부가 되었습니다. 위자부 일가는 모두 양신공주의 산업위에서 권력의 핵심으로 진입하게 되었습니다. 개천에서 용이 나온 것입니다. 노비에서 장군으로 흉노전쟁을 이끈 대장군 위청과 표기장군 곽거병은 지금 말한 위자부 집안 출신이 노비였던 것입니다. 이제 위자부와 연결된 그 집안의 가계도를 보겠습니다. 위자부 위청의 모친 위호는 평양후 조수와 양신공주가 소유한 노비입니다. 오는 이름이 없는 여성에게 붙여진 호칭으로 아줌마 또는 할머니의 뜻입니다. 위온의 자식들은 모두 아버지가 불명이고 노비는 모친의 신분을 따른다는 종모법을 따르기 때문에 이들은 모두 노비입니다. 위청의 아버지 정계는 양신공주부에 파견 나온 관리인데 위온과 사통하여 위청을 낳았습니다. 그 위청은 생부인 정계의 집에 가서 양을 쳤는데 본처의 자식들은 위청을 축노로 여기고 제 형제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한 번은 위청이 관상을 볼 줄 아는 죄수를 만났는데 위청을 보고 귀인이로다. 관직은 후에 봉해질 것이다. 라고 하자 위청은 산업이 소생으로 매맞고 욕먹지 않으면 족한데 어찌 후에 봉해지는 일이 있겠느냐고 말한 것은 그의 신분을 말해줍니다. 또한 현해관리 곽중윤은 위자부의 언니 위소아와 사통하여 곽거병을 낳았습니다. 노비는 노류장화였던 것입니다. 신분제의 유리천장을 깨다 노비에서 황후로 진황후는 초복에게 주술을 부려 위황후를 저주하도록 했습니다.
지여사 장탕은 이 사건을 조사해 초복등이 진황후를 위해 저주한 것을 밝혀냈습니다. 이로 인해 진황후는 기원전 130년 폐위되었습니다. 이처럼 위자부는 9년간 장안성에서 관도공주와 진황후의 끊임없는 공격을 받았던 것입니다. 관도공주는 조카 양신공주를 공격합니다. 황제는 내가 아니었으면 황제에 오를 수 없었다. 그런데 내 딸을 버려? 어찌 스스로를 자해하지 않고 근본을 배신하는가? 양신공주는 가볍게 응수합니다. 자식이 없기 때문에 폐위된 것입니다. 기원전 128년 봄 위자부와 29세의 한 무제는 마침내 첫 아들을 얻었습니다. 무제는 기뻐서 덩실덩실 춤을 추었습니다. 장남을 유거라고 이름 지었습니다. 이 사람이 위태자입니다. 3월의 햇살이 따뜻한 봄날 위자부는 마침내 황후의 자리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천한 노비에서 한제국의 황후에 오르는 믿기 힘든 일이 벌어졌습니다. 무제의 위자부에 대한 총애는 흉노 전쟁의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위자부의 동생 위청, 조카 곽거병이 제국의 장군으로 등용되었기 때문입니다. 양측이 출신이 흉노 전쟁을 지휘하는 한제국 군대의 지휘관이 된 것은 위자부의 총애를 빼놓고는 이해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또한 무제가 군 지휘관의 능력이 검증되지 않은 처남, 처 조카에게 흉노 정복의 대임을 맡긴 것은 의아합니다. 젊을 때부터 군사 지식을 습득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누이 위자부의 건세에 힘입은 것은 자명합니다. 그래서 사마천은 위청과 곽거병을 영행열전에 넣을 생각도 했던 것 같습니다. 영행은 아첨으로 황제의 마음에 들어 출세한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럼에도 사마천이 별도의 위장군, 표기장군 열전을 세운 것은 흉노 전쟁에서 이들이 종횡무진 활약했기 때문입니다. 한 무제는 곽거병을 각별히 사랑하여 그에게 병법과 전쟁에 대한 지식을 배우게 했습니다. 18세에 처음으로 군에 입대하여 싸웠고 22세에 대사마 표기장군에 임명되어 외삼촌 대장군 위청과 어깨를 나란히 했습니다. 이것은 모두 한무제가 위자부를 총애하고 위씨 일가를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삼촌 위청과 조카 곽거병이 중심이 되어 흉노 전쟁을 펴게 되는 한흉 전쟁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청 감사합니다. 아직 구독 버튼을 누르지 않으신 분은 구독 버튼을 눌러 주십시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사랑입니다.